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대학교 영상문학 제5강을 지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에 대한 강의입니다. 영상문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할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세계적인 명작이면서 또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내가 영화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보지도 않고 영상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영상 자료가 확보되면 좀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문학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할까 해요. 어린 왕자하고 좀 유사한 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불경에 화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화응경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입, 들어서다, 법계,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는 품, 대목, 부분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주인공이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선제동자라고 하는 어린이가 등장해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인생이나 우주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멘토라는 말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53명의 멘토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는 이야기. 그 소년이, 그 어린이가 선제동자고요.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책은 거의 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나온 법정스님, 돌아가신 법정스님이 이미 오래전에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된 시점이네요. 서성을 찾아서. 교육대학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책이 중요하죠. 서성을 찾아서이니까. 교육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책은 지금 절판돼서 구할 수도 없고 헌책방에서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이 책은 특정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는 학생들은 별로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종교를 믿든 간에 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은 호연지기라는 말을 들어봤죠? 호연지기가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크게 키우는 것만 호연지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호연지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 여러분들이 교육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서성을 찾아서와 같은 책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의 한 부분인 이 법계품이 법계품의 서사 구조와 유사한 것이 프랑스 작가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역시 바로 멘토를 찾아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요, 어린 왕자의 주인공은 어린 왕자입니다. 작품 제목 어린 왕자도 그렇고 주인공 어린 왕자도 그렇고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붙여쓰기를 해야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책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띄어쓰기 왕자 하면 이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거든요. 대한제국기에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도 어린 왕자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속의 어린 왕자는 고유 명사 어린 왕자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붙여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보면 대부분 어린 띄어쓰기 왕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린 왕자는 외계인입니다. 일단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면 괴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기가 쉬운데, 어린 왕자는 작품 어린 왕자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는 외계인이라고 하더라도 멋있는 목도리를 한 금발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이미지의 외계인이 아니라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이미지의 외계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캐릭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역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문학 동네에서 간행한 어린 왕자. 불문학자로 유명했던 지금은 퇴임해서 명예교수로 있는 김하영 교수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하영 선생의 어린 왕자가 아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역본이고요. 텍스트이고요. 또 하나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역시 고려대학교 불문학자였던 황현상 선생이 작고했습니다. 몇 년 전에. 황현상 선생의 어린 왕자도 하나의 역본으로서 추천할 만한 텍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하영 선생의 역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 왕자가 비슷한 이야기가 법익계품. 법정스님이 아주 쉽게 우리말스럽게 번역했다고 하는 서성을 찾아서와 비교를 해보면 천재동자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던 무염족 왕을 만납니다. 한 왕을 만납니다. 이 왕은 아주 무자비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목숨을 해치거나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하는 나쁜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고문을 가하고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선제동자는 이것을 보고 큰 죄업을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무염족왕이 죄업을 짓는 게 아닌가. 너무 악인들에게 고통에 찬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염족왕은 선제동자에게 실제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연출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환해탈이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는 같을 연자, 환은 뭡니까? 환영.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요즘 말로 하면 가상현실, 시뮬라크르, 프랑스 말로 시뮬라크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여환이고, 해탈이라는 말은 벗어난다는 뜻인데 굴레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인데 깨달음의 뜻도 있기 때문에 환영을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환해탈이다. 자신의 죄악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 환영처럼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반성을 촉구하는 이것이 여환해탈이다. 어린 왕자 여시 별을 방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별에서 왕을 만납니다. 아주 늙은 왕이에요. 자기가 건의가 존중되기를 원하는 왕이고 불복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왕입니다. 별들도 자기를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옷도 호화로는 망토를 뒤덮고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그는 전제 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군림하는 지배자이기를 바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른 왕자는 이 연로한 왕에게 배우는 게 있다면 배우지는 못했어요. 별로. 자기 심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 자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 자신을 심판하라. 내가 내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까닭이다. 이 정도 배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배울 거 없다고 보고 이 첫 번째 별의 왕과 헤어집니다. 어린 왕자는. 선제동자는 여환해탈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길을 떠났지만 어린 왕자는 자기 심판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의 53명의 선지식, 즉 멘토는 다 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범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서성사자, 모범범자. 옛날에 교육대학교의 전신학교가 고등학교 과정의 사범학교였거든요. 진주교육대학은 진주사범학교였고요. 이때 사범이란 말. 사범이란 말은 근대어가 아니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의 서성이 되고
스승된 자로서 세상의 모범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4번인데 논어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 4번과 반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이거는 얼마 되지 않은 수십 년밖에 안 됩니다. 모택동 이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 있었죠.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때인데 서구의 사상, 모든 반동사상, 수준주의까지 다들 처단을 해버렸어요. 오로지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사상만이 가르칠 거리다. 정면교제라고 했어요. 모택동 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이것을 정면, 바른 얼굴을 한 가르칠 거리. 이 가르치는 사람을 정면교사, 반대 개념이 반면교사, 온갖 반동적인 서구 사상, 수정주의 이론 이런 것이 반면교제, 반면교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반면교사란 말이 나오는데 타산지석이란 말과 좀 비슷하게 서 있는 말인데 딱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죠. 타산지석,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거울 삼아, 교훈 삼아서 나의 장점이 되게 하는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고유명사입니다. 타산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타산. 이때 남타자가 아니라 바로 타산이라고 하는 고유 지명에서 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금강산에서 나왔으면 금강산 지석이 되겠죠. 타산 지석과 비슷한 말이 반면교사인데 모택동 시대에 나왔던 말인데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4번가 반면교사.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만난 53명의 멘토들은 대부분 사범이요. 좀 모범적인 스승이요.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반면교사더라. 반면교사. 나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멘토더라. 어린 왕자는 두 번째 별을 방문합니다. 뭐 별이라고 해서 큰 별이 아니고요. 아파트 한 채 규모의 별이야. 자, 하여튼 두 번째 별에서는 칭찬하는 말만 귀에 들리는 허영쟁이를 만납니다. 허영쟁이. 사진에는 없는 말인데 요즘 새로 나온 역본마다 허영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아주 허영심이 많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이것도 역시 모범적인 서승상, 멘토상이 아니다. 반면교사다 보고 또 세 번째 별을 방문합니다.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을 만나죠.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허영쟁이 만난 다음에 주정뱅이를 만난다. 이 술꾼은 술을 마시는 게 창피해서 창피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참 그야말로 모순과 악순환의 술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배울 게 없죠. 반면교사이죠. 네 번째 별에서는 왕이 별을 다스리고 자신은 별을 소유한다는 늘 계산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학가를 만납니다. 이 사학가는 항상 계산에 쫓기면서 살고 있죠. 어때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도 대통령 그 기간은 한시적이죠. 4년 내지 5년밖에 안 되죠. 물론 미국에서는 재선되면 8년 합니다만. 그러나 유력한 재벌은 나라의 부중에서 많은 부분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지요. 이 소유하려고 하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사학가,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 되겠죠. 이게 무슨 안에 배울 게 있겠느냐 해서 역시 길을 떠납니다. 어린 왕자는 뭐 사학가라면 재벌이라면 많은 사회하늘 하고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즘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는 다섯 번째 별에서 가로등을 크고 끄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역본마다 대부분 점등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안에 낯선 표현이죠. 등불을 점화시키는 사람이다. 등대지기도 일종의 점등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등을 켜고 끄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역시 배울 것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항상 명령에 충실하니까 그 시간에 불을 끄고 등불을 끄고 그 시간에 불을 끄고 하는 애초 계약된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도
앞에서 말한 왕이나 허영정이나 주정뱅이나 또 사학가보다는 덜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안에 여섯 번째 별에서는 덧없지 않는 것을 다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지리학자가 다루는 것이 뭡니까? 산하고 강이고 무슨 토지고 대지고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영원히 있는 그대로니까. 덧없지 않는 것을 다루는 학자.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리학자. 이 지리학자의 눈에 의하면 생물학자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았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덧없는 것이거든요. 생물학자는 덧없는 것을 다루는 학자이고 자기 자신은 덧없지 않는 것을 다루는 학자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리학자를 만났는데 역시 별로 배울 게 없죠. 어린 왕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키우는 꽃은 어때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시들어 버리죠. 결국 덧없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별을 방문하는데 그 7번째 별이 마지막 방문한 7번째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여우를 만납니다. 이 여우는 사실상 사람입니다. 우화화된 인격체죠.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우가 그래도 7가지 별에서 만난 인격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멘토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현자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우라고 하면 간사하고 강교한 동물로 우리가 다들 안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는 여우를 현자의 상징으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분을 한번 볼까요?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날 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린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지? 참 예쁘구나. 나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너무 슬프단다.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하니까 어린 왕자가 이 뜻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 미안해 하고 일단 건너뜁니다. 중략된 상태에서. 그래서 길들인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여우에게 묻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여우가 이렇게 좀 길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론이지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너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난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요. 길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수긍하면서 그 고기를 쭉 끓으면서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무언가를 끝없이 탐색해가고 깨닫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서사 구조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장르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동화라 하기 쉬운데 굉장히 동화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는 문학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읽어서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뜻이 심오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동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것은 무언가를 아까 탐색한다고 했으니까 중세 문학의 탐색담, 그러니까 이야기, 민담, 설화 중에
탐색담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찾아서 길 떠나는 것. 이 탐색담의 일종이다. 서구 문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중세 때. 이것을 탐색담을 비전 캐스트라고 합니다. 비전, 통찰, 전망,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캐스트, 찾아가는 것. 그래서 독일식 개념으로서는 독일 문화의 특징이 내성성이거든요. 마음속 깊이에 성찰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성성을 하나의 정신적 도야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서사구조가, 서사담이 있습니다. 서사적 형식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도야의 개념을 빌둥이라고 하는데 독일 문화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소설을 빌둥스 로망, 즉 교양소설, 또 때로는 형성소설, 우리가 잘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독일식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교양소설, 형성소설, 즉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험을 축적하고 지혜를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교훈적 우화라고도 볼 수도 있다. 정리해 볼게요. 어린 왕자는 어른을 위한 동화, 탐색담의 중세 탐색담의 변형, 독일식 개념으로 하면 빌둥스 로망, 교양소설, 또 그리고 경험을 축적하고 지혜를 확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교훈적 우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현자의 상징으로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옛 그리스 비극 중의 비극, 최고의 문학성이 있는 작품이 오디푸스 왕이죠. 오디푸스는 어떠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재수없는 예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을 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듯이 육안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심안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어린 왕자에도 나오는 것처럼 오디푸스 왕을 보면 그 테베의 장님, 즉 맹인인 예언자이고 현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혹한 오이디푸스 왕을 깨닫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 사람, 예언자이고 현자인 맹인 테이레시아스가 어린 왕자의 여우에 해당된다. 이 테이레시아스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옛 그리스인들은 실제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불문학자 황현상 선생의 병가 여우라고 하는 어린 왕자 해설 비평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우가 말하는 길들인다는 것은 자기 아는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있게 하는 일이다. 존재가 세상에 진정한 뿌리를 내리는 것은 권력이나 소유나 명성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들임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자기 아는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 진정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길들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비행사이면서 작가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왕자의 화자가 바로 생텍쥐페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행사에서 온갖 허공을 누비고 다니는데요. 그때 자기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38년,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이렇게 허공을, 하늘을 누비면서 다니다가 비행기 고장을 일으켜, 이 아찔한 순간이죠. 이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한 일이 있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넓습니까? 외부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곳이죠. 오로지 바람 소리밖에 없습니다. 동물 소리도 없고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스피커 소리도 없는 이 사막에서 혼자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를, 그러니까 경비행기죠.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비행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시에는 전투기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 비행기를 고치기 위해서, 사막에 놓여진 비행기를 고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비행기를 고쳐서 다시 뜨게 해서 되돌아가면서 구사 일생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으로 인해 어린 왕자가 서여졌다 하는 것이 유력한 정설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막이란 것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늘과 바다와 사막은 비슷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취가 별로 닿지 아니한 곳이 하늘, 바다, 사막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몰역사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역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늘은 항상 그 하늘입니다. 천년 전의 하늘, 만년 전의 하늘 그대로입니다. 바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천년 전의 배가 범선이라면 그 이후의 배가 전기 기관선이 으로 바다를 움직이고 다니고, 지금은 훨씬 더 과학적으로 개량된 배가, 항공모함 같은 것이 움직이 다닐 뿐이지, 그 지나고 나면 바다는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천년 전의 바다, 만년 전의 바다와 똑같습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죠. 이런 몰역사적인 공간이 바다, 하늘, 사막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사막 체험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은 죽음의 공간이다, 한마디로. 사막에서 며칠 살아보니까 텐트 치고, 그야말로 아무 소리 없고 오로지 바람 소리밖에 없다. 아무것도 얼씬거리지도 않는다. 근데 밤만 되면 별이 총총하게 빛이 나더라. 돌을 닦기는 아주 좋은 곳이 사막이다. 그래서 사막에서 종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슬람교도 그렇고, 척박한 안에 유대교, 기독교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원을 두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애고가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막이나 이 척박한 평원이나 산에서는 하나님, 알라신 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보이는 이 사막에서 생텍쥐페리는 불후의 명작 어린 왕자를 구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세계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조국 프랑스는, 생텍쥐페리의 조국인 프랑스는 나치로부터 점령되어 있었고, 그는 미국에 있으면서 전쟁 중에 어린 왕자를 간행을 합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프랑스어 모국어로 간행하지 않고 번역본으로 먼저 간행합니다. 원본은 첫 번째 간행본은 영어로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생텍쥐페리의 모국어 프랑스어로 간행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린 왕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핀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또 그리고 슬픈 꽃이다. 어린 왕자가 꽃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 장미꽃이 아주 중시되고 있습니다. 장미꽃이 아주 상징성이 강한 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입법계품, 선제동자 이야기가 나오는 입법계품은 하은경의 일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음이란 말이 꽃으로 장식한다. 진리의 말씀을 마치 꽃으로 장식하듯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화음경이라고 합니다. 화음, 꽃 화자와 뜻이 비슷한 중화민국 할 때 화려하다 할 때 화자를 씁니다. 음은 장음하다. 장음이란 말은 장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법계품, 선제동자의 입법계품이 연꽃으로 장식된 것이라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그런 상징성이 강한 교훈적 우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린 왕자는 상당히 다문화적인 성격 및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 사실에 우리가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품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보아뱀이거든요. 어떤 역부는 보아구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구렁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뱀보다 더 큰 것이 구렁이거든요. 보아구렁이니 바오밥 나무니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물이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보아구렁이니 바오밥 나무는 요즘 젊은 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덧보잡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잡물이다. 잡물, 잡다한 물건, 사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소재부터가 낯설기 때문에 다문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인공도 외계인이니까 다문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다 차원의 공간이죠. 천상과 천하를 이렇게 오가면서 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상적인 면에서나 주제적인 면에서도 다층적인 인간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문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생텍쥐페리의 평전을 쓴 한 평전 작가의 말에 의하면 생텍쥐페리를 행동인이고 시인이다. 그리고 행동인과 시인의 경계를 허문 사람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썼는데 이 역시 다문화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 왕자를 문학 전체가 시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 표현 혹은 상징적 표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어린 왕자를 우주의 시, 생텍쥐페리를 우주의 시인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 왕자를 행동 속의 완벽한 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주제의식이 드러난 부분을 내가 여러분께 읽어 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가 이제 서로 헤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린 왕자가 다시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그럼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가. 여우가 말했다. 또 여우가 계속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럼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잘 기억해 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대내었다.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잘 기억해 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다시 대내었다. 이런 내가 읽어준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와 상당히 관계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제대로 객도를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동양적인 사상이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린 왕자는 어린 왕자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 그 비행사 아저씨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비행사
아저씨가 바로 생택지 베리 자신의 자전적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극화되어 있고 허구화되어 있습니다만 작품 속의 비행사 아저씨는 생택지 베리 자신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작품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5째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수리하다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지요. 어둠이 내린 뒤 어느 왕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어떤 떠돌이 별에 나의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저 화자, 저 생택지 페리 자신입니다. 나는 그를 품 안에 안았다. 그를 안고 흔들어 달리면서 나는 말하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너희 양에다가 굴레를 걸어줄게. 그리고 내 꽃에는 울타리를 쳐주고 또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 서툴게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와 한 마음이 될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이토록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그 어린 왕자가 갑자기 흐느껴 오니까 지금 달래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체대비라고 하거든요. 모든 개체가 존재하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도 하나의 개체고 꽃들도 하나의 개체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개체가 낱낱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개체와 개체 간에 이렇게 무엇 안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죠. 이 인연들이 모여서 연기를 맺으면서 서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체라고 해요. 사실은 이체지만 다른 몸이지만 인연에 따라서 서로 관련이 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동체다. 같은 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비, 불교에서는 대비, 비자가 슬플 비자인데 이 슬플 비자가 자비롭다 할 때 그 비자입니다.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함께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동체 대비라고 한다. 어린 왕자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하자와 더불어 요게 방금 읽어드린 인용문에 한 마음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문화적인 공감이요 연대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생택지 페리는 어린 왕자를 간행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지막 비행 정차를 떠납니다. 주변에서 하지 말라 했어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비행 정차를 하고 오겠다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원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추락되어 버렸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실종되고 나서 적군과 아군이 모두 수색했지만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비행사인 생택지 페리는 그의 안에 죽음을 흔적도 없이 남기고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시의 비행사이기 때문에 그가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사색 노트라고 하는 에세이를 보면 민족주의를 사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자를 무대 위의 배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배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는 행동을 우리는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민족주의다.
그 민족주의를 좀 비판을 하면서 민족주의적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 그 자체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나는 연기의 대가로 전쟁을 통해서 연기의 대가를 전쟁을 통해서 비싸게 지금 치르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전쟁이니까 민족주의자가 되었지만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하나의 배우가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 거의 정치 사상은 뭔가? 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주 혐오했습니다. 적대적으로 혐오했습니다. 왜? 인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기 때문에 혐오를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면 거의 정치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행동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자다. 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야기 못하고 수업을 마쳐야 되겠네요. 이 책은 딱 51년 된 책입니다. 김요섭 책임 편집 생텍쥐베리 연구 1971년에 나온 책이니까 딱 50년 된 책이네요. 이 책이 50년 된 책인데 여기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실려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스님, 아까 서성을 찾아서를 관해서 이야기하는 법정스님의 유명한 수필 한 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 수필이 영혼의 모음이라고 하는 수필이죠. 이때 모음이라는 것은 컬렉션 할 때 모음이 아니라 모음, 홀소리 다소리 할 때 홀소리 모음인지 아니면 어미 모자 어머님의 모성의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영혼의 모음이라고 하는 명수필 무소유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수필이라고 일컫는 영혼의 모음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원간이 이 책입니다. 이때 처음에 발표할 때는 제목이 영혼의 모음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모음입니다. 내가 대조를 해보니까 수필집 무소유에 실려 있는 영혼의 모음과 대조를 해보니까 한 95%가 같아. 한 5% 정도는 약간 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법정스님의 수필을 보면 이것은 원본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영혼의 모음이 부제가 원본이나 개작본이나 똑같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주는 편지. 어린 왕자에게 주는 편지의 글이 바로 영혼의 모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1971년이라고 하면 막은 우리나라가 한창 산업화에 열중하던 시대이거든요. 이 산업화 시대,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각박해졌거든요. 그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린 왕자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수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도 적지 않지만 내게처럼 저 어린 왕자에게처럼 커다란 감동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책은 일찍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라고 한데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아닐 것 같다.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누워 뒹굴면서 들어. 그래야 내 목소리가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야.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내 목소리는, 즉 어린 왕자의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롭기만 해. 그건 영원한 모음이야. 이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홀소리인지 모성의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정스님이 안에 영혼을 소환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영혼이 소환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영혼의 모음은 영원한 홀소리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음과 다소리와 만나서 이렇게 더불어 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되는 소리가 모음이거든요. 어린 왕자에 있는
그 어린 왕자의 목소리는 영혼의 혹은 또 영원한 모험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바로 법정스님이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오늘 어린 왕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린 왕자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읽지 않은 사람은 헌책을 구해서라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헌책 가격 한 5,000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헌책이든 새 책이든 꼭 사서 한번 교육의 관점에서 혹은 교양소설의 관점에서 교훈적 우화 혹은 어른이 읽는 동화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또 삶의 가치관을 정립해보는 기회, 또 다음 문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스스로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진주교육대학교 영상문학 제5강을 교재에 없는 강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영상 자료가 구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제시를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